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정님.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충성 충성!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히 잘 지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공포 인터뷰를 하시기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네.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다 하셨는데,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막내 삼촌의 한이라고 하면 조금 들으시는데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 막내 삼촌의 한. 네. 네, 그러면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한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큰 삼촌이 말씀을 드리자면 운이 굉장히 좋았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은 이 큰집 저희 할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의 큰형 집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삼형제입니다. 큰 집은 삼형제인데 저희 작은 집 저희도 삼형제지만 그쪽 큰 집도 삼형제인데 일단은 큰아버지는 굉장히 단명을 하셨어요. 38살, 38살 때 간암 말기로 단명을 하시면서 작은 삼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큰 삼촌이 돼버린 거죠. 큰 삼촌이 됐는데 이 집안도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굉장히 술을 좀 좋아하는 집안인데 근데 유독 큰 집 자체가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거의 매일 말술을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아버지는 38살 때 간암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리고 작은 삼촌이 큰 삼촌으로 되면서 집안의 모든 거를 관장을 하면서 할머니께서 큰 삼촌한테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신 거예요. 재산이며 뭐며 이제 내가 좀 사업을 벌인다 이렇게 하면 그냥 돈을 다 밀어주는 큰아들이 죽으면 그 둘째 아들한테 그냥 막 장남 역할을 그냥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삼촌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스펙이 가장 짧아요. 초등학교 중퇴예요. 사고를 굉장히 많이 치고 다녔던 그냥 아주 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삼촌이 개인 택시를 원래 하셨어요. 요 경남 쪽에서는 꽤 유명하게 택시 기사들도 많이 알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개인 택시를 팔아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개인 택시 가격이 8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팔고 큰 집에 큰할머니죠. 그러니까 큰할머니한테 사업 자금을 빌리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렇게 사업 자금을 좀 빌려서 김해에 금땡토건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1년 정도는 저희 아버지한테 빌린 돈이나 뭐 큰 할머니한테 이제 받은 사업 자금을 갚지를 못했는데 갑자기 1년 후부터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남 쪽에 있는 관공사라고 하죠. 관공사를 하시면 말 그대로 이제 한국전력, 뭐 김해시청 이런 쪽에 담벼락이랑 모든 이제 뭐 도로를 포장하거나 이런 사업을 미친 듯이 따기 시작합니다. 이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처음에 이제 30평으로 시작했던 사무실이 그 회사 부지를 70평을 현금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그 위에 아예 토건 회사를 자기가 이제 차려버리는 거죠. 금땡 토건이라는 자기 이제 회사 자체의 건물을 갖고 있을 정도로 사옥을. 예, 사옥을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와. 예. 그리고 이제 그 기숙사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싹 다 놓고 그때 당시에 BMW 7시리즈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삽니다. 거의 2억 안 합니까? 예. 와. 그거를 현금 주고 바로 구입해가지고 타고 다닐 정도로. 그리고 이제 그 세컨 차로
그때 당시에 조금 그거 했던 포 땡땡 911이라는 차를 또 세컨카로 와. 한 대 준비하고 가족들이랑 놀러 다닐 SUV를 구입하게 됩니다. 음. 이 삼촌이 재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태어나면서 SUV를 한 대를 더 구입을 했는데 숙모가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삼촌이 점점 부를 축적하고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 말로 표현하면 똥파리라고 하죠. 대도 않은 놈들이 그냥 돈 좀 빌려주세요. 아, 여기 좀 투자를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찾아오게 돼요. 똥파리가 고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삼촌이 처음에는 그냥 없는 돈이다. 그래, 나도 이래 부를 축적했으니까 베풀면서 살자. 이래 이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요. 음. 어느 순간 되니까 사람들이 계속 더 찾아오는 것 때문에 아예 그때부터는 돈 관계를 일체 끊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삼촌이 토건회사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때 막내 삼촌도 큰할머니한테 사업 자금 빌리고 뭐 저희 집에도 이제 부탁을 해서 아버지께서 또 돈도 빌려주시고 막내 삼촌은 요식업 쪽에 뛰어들었어요. 네. 이 삼촌은 솔직한 말로 진짜 마이너스의 손이었어요. 마이너스. 손만 대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한테 누가 투자를 해주면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적자가 나든가 그렇게 해서 가게를 몇 번을 말아먹었는데 자기가 이번에 진짜 좋은 프랜차이즈를 잡았으니까 좀 투자 좀 해달라. 그 집이랑 좀 많이 싸웠어요. 왜 형은 해주는데 엄마 나한테는 돈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큰할머니께서 이제 그러면 네 이번에 사업자금 대주는 거는 마지막이다. 안 갚아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손 벌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1억이란 돈을 빌렸는데 한 5천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버지한테 또 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또 형이거든요. 형이다 보니까 형님 좀 동생 한번 살려준다 치고 사촌이지만 동생 한 번만 밀어도 이래. 그래 해봐라 이러면서 또 아버지는 또 쿨하게 이제 던져주시거든요. 동생이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 삼촌이 장사를 6개월 정도 했을 때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가게가 계속 적자예요. 매장이 계속 손님도 없고 배달도 안 들어오고 피자 가게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네, 피자 가게를 하셨는데 솔직히 이제 많이 힘든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재료를 납품을 받으면 프랜차이즈는 월말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미수로 돌려놓죠. 예. 그게 석 달이 돼버리니까 본사에서 물건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는 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 이제 처음에는 큰 삼촌은 돈 거래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두세 번 정도는 찾아가신 것 같아요. 두세 번 정도를 찾아가셨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내 삼촌이 저희 집에 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형님아 내 지금 미수가 깔려가지고 이게 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본사에서 식자재를 안 준다. 장사를 해야 형님 나도 먹고 살까 아이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또 아버지가 뭐 동생이니까 뭐 알겠다 그래 얼마 필요하냐 아니라 그때 미수금을 한번 싹 다 해결을 해주셨어요. 또? 예, 장사를 재개를 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그 미수금을 4번 정도를 해결을 해줬대요. 1년 동안. 본인 친형도 안 도와줬었는데. 예, 아버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래 크게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동생들이라면 끔찍한데 거기다가 이제 피를 나눈 사촌지간이니까 또 도와주고 싶은가 봐요. 나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돈 없다고 내가 죽는 건 아니니까. 가족한테는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래 도와주고 나니까 한 몇 달은 찾아오기를 않더랍니다.
무슨 일이지 이렇게 또 아버지 딴 동생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네. 남도 아니고 그래도 사촌이니까 걱정이 되니까 수소문을 했는데 막내 삼촌이 폐인처럼 지내고 있더랍니다. 헐. 나중에 이제 또 아버지가 듣기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막내 삼촌 숙모님께서 바람이 나셨어요. 그러니까 막내 삼촌 예. 부인분. 바람이 나셨어요. 바람이 어떻게 났냐 하면 노름방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 어. 그쪽에서 이제 삼촌이 벌어다 주는 생활비를 가지고 거기에서 노름을 하면서 아이고. 만나게 된 남자랑 짝짝꿍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를 줬던 거를 처음에는 이제 쪼개서 생활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사채 쪽에 손을 대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데 숙모님은 말 그대로 잠수를 타 버리고 헐. 바람난 남자분이랑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삼촌이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다 못해 이제 자기가 움직일 시간조차 없었죠. 남한테 도움 그것도 청할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다가 차일피일을 미루다가 큰 삼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큰 삼촌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 형님한테 딱 부탁하러 왔다. 내 3천만 딱 해도 요 3천 내가 없으면 형님 내 죽는다. 자기 그러니까 친형이죠. 친형한테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형님 3천만 원만 해도 우리 사촌 형님한테 내 벌써 1억 넘게 갖다 썼다. 솔직히 나도 염치가 없어서 큰형님한테 못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정님 네. 아버지한테. 네. 음. 작은 집에서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 어른이다 보니까 사촌이라도 막내 삼촌은 아버지한테 큰형 했거든요. 큰형한테는 도저히 못 차겠다. 나도 사람인데 염치가 있는데 난 못 찾아가겠으니까 형님 딱 3천만 해주라. 내 3천 있으면 내 두 말 안 하고 이걸로 남아있는 빚 좀 까고 애들 좀 건사하고 내 다른데 아니면 형님 토건회사에 노가다라도 할게. 빌린 거 갚는다 생각하고 일할 테니까 3천만 빌려주라. 그 말을 했는데 불구하고 큰 삼촌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노를 해버립니다. 야, 3천 없으면 죽는다고. 야, 나가 뒤집어라 이러면서 3천 없어가지고 사내 새끼가 돈 빌리러 다니나 임마. 나 뒤지라 이러면서 야 3천 없다고 죽었으면 벌써 죽었다.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큰 삼촌이. 자기 친동생한테. 그러고 나서 작은 삼촌은 그날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채비를 하고 큰 집에 이제 고모님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아버지랑 부랴부랴 장례식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큰 삼촌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후일담이지만 큰 삼촌은 큰할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주를 안 했습니다. 에? 아니 그렇게 다 챙겨줬는데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내정했던 사람이에요. 큰 삼촌이. 예. 하물며 어머니 장례식장에 안 갔는데 막내 삼촌 장례식에 왔을까요? 전혀 안 왔습니다. 달이 나는 그날까지 금땡토건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화 하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모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막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우리도 막내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만큼 다 도와주고 했는데 막내 처가 사고를 치는 게 너무 크다. 빚쟁이들도 계속 찾아오고 집에도 압류딱지도 다 붙고 애들도 있으니까 막내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니한테도 뭐 도움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므로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해요. 누나 안 그래도 막내가 힘들어가지고 와가지고 형님아 좀 도와달라 해가 누나 내가 좀 도와줬다. 4번 정도 도와줬는데 1억 가까이 좀 내가 나간 건 있는데 뭐 가족인데 뭐 그 돈을 생각하겠냐. 고모들도 이제 울면서 둘째 저놈 저거 친형이란 놈이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지가 집에서 돈 사업 자금 빌려가고 니한테도 돈 빌려가가지고
그렇게 지가 돈을 척 끌어모았으면 지 친동생인데 친동생 안 도와줘 가지고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있더랍니다. 아니 어찌 한배에서 나와 가지고 피를 나는 형제가 친형이 나한테 죽으라고 할 수 있냐고. 형님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죽어 줄게. 그렇게 유서를 남기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집에서. 음. 그러고 이제 발인을 다 끝내고 아버지가 이제 찾아간 거죠. 뭐 니는 네 친동생이 힘들다고 찾아왔는데 네가 지금 돈을 벌어도 내보다 많이 벌었을 끼고 갖고 있어도 내보다 많이 갖고 있을 낀데 그 삼촌이 그래 아깝더나 이래 얘기를 했답니다. 음. 그러니까 큰 삼촌 대답이 더 가관이었던 게 무슨 말이냐면 아 형님 나 돈 벌만큼 벌었고 그깟 삼촌 없어도 되는데 나 돈 거래 안 하기로 굳게 다짐을 해가지고 난 누구한테도 돈 안 빌려준다. 그런 식으로 탁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버리더랍니다.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네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그 돈이 나중에 네한테 비수가 돼서 돌아올 기다.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돈지랄을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보다 더 벌었으면 더 벌어봤고 더 썼으면 더 써봤지. 그래도 아무리 없어도 있다 애가 형제는 그것도 피를 나눈 친형제인데 그깟 삼천 내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내 동생이면 챙긴다. 근데 니는 친동생인데 불구하고 닌 그게 뭐냐. 닌 언젠가는 돌아온다. 두고 봐라. 절대 그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다. 닌 딱 두고 봐라. 그렇게 하고 아버지랑 이제 큰 집에 이제 고모들 그러니까 친누나들이죠. 큰 삼촌한테는 친누나들조차도 전부 다 손절을 해버립니다. 연락도 안 해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저희 집안도 큰 삼촌이랑은 아예 잘라버립니다. 예, 김에 있어도 남보다 못한 사이.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도 안 해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거 사람 새끼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는 없는 놈이니까 앞으로 봐도 인사를 하지 마라. 인사 받을 필요도 없고 봐도 아는 척 하지 마라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통보가 다 왔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고모도 저거는 사람 새끼 아니니까 고모랑 아버지 형제들은 사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딱 듣고 나서 막 고모도 이제 김해에서 너희들도 아는 척 하지 말고 큰 집에 고모들이나 챙길까 저거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자고 식구들한테 통보가 다 내려와요. 가족들한테. 아마 2018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큰 삼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내 삼촌 돌아가시고 불과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2018년도부터 2016년도에 막내 삼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2018년도에 큰 삼촌의 위기가 굉장히 크게 찾아오죠. 네. 말 그대로 그 해에 이제 어떤 건설회사인데 중견건설회사인데 공사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회사가 결제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사는 진행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공령 하나가 끝나면 돈이 입금이 돼야 되는데 다음에 입금해 드릴게요. 중견기업이니까 입금해 주겠지 이러면서 원래 토건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먼저 자재를 다 사와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 공정이 끝나면 결제를 받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 대금이 1억이다. 네. 그러면 이제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할 때 폭언을 먼저 이제 목재를 먼저 싹 깐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위에 보고를 하고 결제 대금을 올리면 그때서야 이제 한 1,000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골재 사이에 시멘트를 부어서 시멘트가 이제 마르는 것까지 완공이 돼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또 1,000만 원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어떻게 보면 자금적으로 되게 위험한 시스템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다고 이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자세한 거는 100% 확신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공사가 완공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을 거예요. 그 어느 회사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이 삼촌이 어음을 돌려막다가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같이 연쇄 부도가 터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의 절반 정도를 그 부도 어음을 막는데 처리를 해버립니다. 음. 그 정도로 돈을 모아놨다는 거겠죠. 부를 축적을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도 자기는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적선했다 치자. 자기는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음. 그런 걱정을 안 하면서 또 다른 데 이제 공사를 막 아시다시피 토건 회사가 공사를 한 개만 딴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 군데를 따요. 여러 군데에 이제 인부를 파견해 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미룹니다. 음? 차일피일 미루니까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큰 삼촌의 재산이 야금야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게 모른다고 야금야금 줄어드는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버리니까 어느 순간 삼촌 회사에도 압류딱지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차도 압류당하고 집도 압류당하고 그러면서 큰 삼촌도 위장이혼이라고 하죠. 집은 한 개는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랑 숙모가 살 집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다 압류를 당합니다. 와. 근데 이게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삼촌이 조금씩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해서는 안 될 거에 다 빠진 거예요. 아. 네. 술, 도박, 그다음에 이제 안 좋은 약까지 세 개를 손대.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무리 밉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이제 한 4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저거 저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근데 웃긴 게 저희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하우스에는 큰 삼촌이 방문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헐. 뭐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아버지가 어둠의 세계에 계실 때 이 그 자금 조달이나 이제 뭐 동생들 월급이나 이런 걸 챙겨주기 위해서 저 하우스를 운영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말 그대로 아버지는 약간 이제 동양화를 좀 전공을 하셨고 저희 작은 삼촌은 서양화를 전공하셨어요. 예술가 집안이군요. 예술가지만 저도 소시민입니다. 저는 절대 그런 쪽으로 엮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삼촌 살아계실 때 아버지 돌아가셔도 삼촌은 서양화는 계속 운영하셨어요. 왜? 아, 보고 배운 네.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아. 예. 아버지가 우스갯소리로 저거 우리 하우스에 내 하우스에 왔으면 저거 빨래질 한번 내가 작업 한번 시게 하려 했는데 도박에 술에 약에 빠져 있는데 그냥 가만히 냅뒀다. 왜? 지 동생 안 도와주는데 내가 지를 왜 도와줄 끼고. 이제 재산이나 이런 거를 다 압류당하고 뭐 끝내는 뭐 이혼당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책임지심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삼촌이 그동안 축적했던 부는 다 날아간 거예요. 네. 진짜 그냥 한여름에 꿈처럼 그냥 모든 게 다 날아갔어요. 아. 아버지가 그 다른 조직 후배의 하우스에 삼촌을 찾으러 갔을 때는 인간의 몰골이 아니었답니다. 이발을 아내가 산발한 머리에 술이랑 약을 또 했는지 막 아예 취해가지고 내 노름판 꽁지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선수들한테 작업당해가지고 맨날 돈 꼬라박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하우스에서 만난 여자랑 반 동거식으로 해가지고 여인숙인가 여관인가 그쪽에서 그냥 살림을 차려가지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이려고 그 약을 하게 되면 밥을 잘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아이. 그러다 보니까 막 빼짝 골아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덩치가 다 큽니다. 기본적으로 살이 안 쪘을 때도 84kg까지 나가요. 와. 키는 전부 다 1m 70 이상이고요. 예, 근데 아버지랑 삼촌 같은 경우에는 좀 그쪽 세계에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그때 당시에도 한 100kg가 넘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몸무게가 60kg인가
62kg까지 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밥을 안 드시고 약을 한 거예요. 약하고 술 먹고 노름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가 딱 봤을 때, 야, 우리 하우스에서 저 정도 되면 뭐 저거 블랙리스트 달아보고 저거 몸바라시 할 때까지 그냥 못 오게 한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냥 얘들은 그냥 아예 막 사람을 갈 때까지 내보낸 거예요, 그냥. 아예 이쪽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나가서 해장국 한 그릇 사먹이면서 니 와 이래 사노? 새끼야 니 옛날에 우리한테 뭐라 했노?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남 도움 안 받을 거라면 니 와 이라고 사노? 그러니까 이제 손을 떨면서 이제 술을 막 먹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형님 요즘 막내가 계속 꿈에 나온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막내 죽고 2년 후부터 막내가 내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꿈에 나타나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촌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촌 왼쪽 편으로 그냥 위에 앉은 것도 아니에요. 삼촌 왼팔 쪽에 양반다리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삼촌 계속 쳐다보고 있답니다. 막내 삼촌이, 큰 삼촌은 계속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는 게, 그러고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사기도 당하고 사람들이 계속 내를 등쳐먹는 것 같고 계속 사기당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지금도 내가 왜 약을 하고 술을 먹는지 아나? 아버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해야만 막내가 나오는 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 같다고. 왜냐면 그거 하면 잠을 안 자니까요. 아, 그래요? 예. 잠을 안 자게 되니까 그걸 해야지만 자기가 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삼촌이 저희 집에 찾아오게 돼요. 근데 진짜 거짓말에 런닝이랑 빤스 하나만 입고 왔어요. 예?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정신줄 놔버린 거예요. 아. 용케 저희 집은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정신줄 놨어요. 형님, 내 요번에 우리 사무실 오픈했는데 같이 가야지. 이러면 내 요 정장 새로 뽑았는데 어떤 거에, 아버지가 봤을 때 런닝이랑 팬티밖에 안 보이는데 헐. 정장 하나 뽑았는데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 우리 집에 가다 놓고 고모들이랑 다 호출 다 해요. 우리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왜냐면 사촌지간은 본가 식구들, 그러니까 형제나 자녀들이 있으면 사촌 집안에서는 정신병원에 넣을 수 있는 그게 없다 하더라고요. 오로지 친족 동의, 2인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정신병원에 감금이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가족회의 열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삼촌이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2020년도입니다. 완전히 정신줄을 놓으셔가지고 2020년도에 저 김해에 유명한 정신병원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강제 입원이 된 거죠. 아휴.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2022년도에 한번 탈출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고모들도 이게 지치니까 한 번씩 가가지고 들다보고 이래야 되는데 안 들다보고 이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가족도 없는갑다 이렇게 되면서 약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도망가가지고 이제 동생 집이죠. 그러니까 막내 삼촌 동생 집에 찾아가가지고 쌩 난리를 지긴 거예요. 이 새끼 어디냐고, 맨날 내 꿈속에 나타나는데 이 새끼 잡아 죽일 거라고. 당장 나와. 그러니까 막내 삼촌이 죽었다는 사실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우와. 이 새끼가 맨날 내 꿈속에 나타난다면서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김해 이쪽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은 진주 어느 정신병원에 지금 입원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지금도 큰 네. 삼촌분은 막내 삼촌의 명에게 시달리고 계시겠네요. 시달리고 계시는. 예. 그래서 송정님께서 현재 진행형이다. 뭐 예전에 큰 집에 고모님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못 알아봐요, 사람을 이제. 예. 아예 사람을 못 알아봐. 그냥 정신줄을 놨다. 거의 지금 치매 증상까지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지금 얼마 안 되셨거든요, 삼촌이 지금.
50대 후반인데 음. 이제 60대 바라보고 계시는데 정신줄을 완전히 놓으셨어요. 아휴. 예, 사람도 못 알아보고 가족도 못 알아보고. 근데 막내 삼촌만은 또렷이 알아보더랍니다. 아직도 막내 삼촌의 그때 그 한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휴. 참. 오늘 송정님의 그 집안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덤덤하게 풀어주셨네요. 너무 진부하고 이게 조금 뭐라 아닙니다. 해야 되지?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교훈 삼아서 형제끼리 저는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음. 예. 맞아요. 참 박수도 이제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예, 맞습니다. 서로가 인제 잘 맞아야지 또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쪽이 아무리 잘해도 저도 인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봤는데 네. 한쪽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한쪽이 엇나가 버리면 그건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다 이렇게 좀 문제없이 사이 좋은 그런 집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참 사연 없는 집안 없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감사합니다. 송정님 그 집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적나라하게 동양화, 서양화 인제 그런 내용까지 인제 들어가 버리고 이게 과연 괜찮을지 아이, 송정님에게 괜찮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음. 가면 됩니다. 저한테는 인제 그 게스트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악플을 안 읽습니다. 굉장히 어. 긍정적인 주의라서. 이런 내용이 혹시 들어가면 피해를 입으실까 봐 빼달라면 빼드리려고 그럽니다. 아예 안 빼셔도 돼요. 이미 아. 벌 받아야 될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예예. 그렇죠. 전 소시민입니다. 송정님은 아예 인제 깔끔하신 예. 분이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오늘 솔직 담백하게 무서운 이야기 정말 현실적인 무서운 이야기였네요. 네. 사모님, 네. 혹시 제 친구 S군을 기억하십니까? S군이라면 그분 아닙니까?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이야기. 네, 맞습니다. 그 비행기 도난 사건. 예, 맞습니다. 그 친구 근황을 좀 전할까 해서요. 오. 안 그래도 그 이야기 나오고 나서 안타깝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벌 받으셨네."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친구가 음. 2024년도 2월 29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유서 한 장 딸랑 남겨 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 친구가. 아. 뭐 유서 내용은 이제 동생이 이제 같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몇 자 안 되거든요. 몇 자는 안 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절대 망자의 물건에는 손대지 마라. 그 내용이 들어갔다고요? 예. 망자의 물건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나가다가 누가 사람이 죽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런 물건 같은 것도 혹시 모르니까 아예 길거리에 있는 물건 자체는 줍지도 말고, 그리고 자기가 2월 29일에 자살한 이유를 적어 놨어요. 아. 그날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2월 29일은 4년에 한 번이잖아요. 네. 자기 기일 자체를 누군가 기억하는 것도 싫대요. 그래서 그거를 예전부터 그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지만 준비를 한 거는 4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어휴. 달력을 보고 2월 29일이 4년에 한 번 있는 걸 확인하고 그냥 나의 기일이 잊혀짐으로써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한테 나의 길은 찾아먹지 않을 테니 그걸로 대신 나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로 이렇게 2월 29일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 집안이 그렇게 사정이 좋은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친구는 바로 장례식장 그거 없이 3일장이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그 다음날 바로, 또 극단적인 선택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아, 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 지금 소식을 전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 좋은 일, 봉사 같은 거 많이 하시고 지금까지도 평생 잘못을 반성하면서 살겠다 다짐하고 그렇게 봉사하며 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듣고 싶었거든요. 예, 그 친구가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사부님한테 방송 제보를 한 거를 이 친구가 알아요. 네. 안 그래도 그때 네. 인터뷰하시기 전에 송정님께서 그 친구분하고 얘기하고 제 방송에 네. 참여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네네네. 음. 그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서에 절대 망자의 물건은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한 줄이라도 더 남겨주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 어, 마음이 복잡했네요. 그때는 조금. 근데 그 이 이야기가 네. 유튜브에는 3월 21일 그때 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게 유튜브에 올라간 거네요. 네네네.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자살하면 좋은 곳에 못 간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는 좀 좋은 곳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네. 유서 내용 때문에 더 씁쓸하죠. 아, 조금. 내용이 정말 돌아가신 송정님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송정님 소식을 또 하나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네네. 원래 거주지는 지금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지금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예예예. 근데 6개월 전부터 준비하시던 아, 예. 저 새 식구 생겼습니다. 네, 예. 축하드립니다. 그게 예. 드디어 완료됐다고 하셔서 그게 어떤 네네. 내용이었죠? 그 도살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쪽에서 구조된 아이입니다. 예, 음. 폼피츠 종인데 얘가 사연이 어떻게냐면 강아지 공장이라 해야 되나 농장이라 해야 되나요? 아. 네, 임신시키고 이제 아이들 빼는 그런 데서 있다가 음. 이제 나이가 있고 더 이상 새끼를 가지지 못하니까 도살장에다가 이 업자가 팔아버린 거예요. 아, 미친놈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이 도살장이 불법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어느 구조팀에서 이 개들을 전부 다 구조를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아이가 불법적인 또 성대 수술을 했어요. 아. 그냥 성대를 뜯어낸 거예요. 아. 얘는 중성화 수술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그 성대를 뜯어내면서 기관지를 잘못 건드렸는가 마취가 안 돼서 얘는 아예 중성화나 이제 다른 데 아프게 되면 수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 집이 이제 토끼를 키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토끼 애들은 최약체이기 때문에 걔들도 성대가 없어서 못 울어요. 음음. 그게 이제 조금 많이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랑 저랑 어차피 많이 힘들어 했던 앤데 우리 토끼 애들이랑 잘 맞을 것 같으니까 토끼도 소리를 못 내니까 얘도 소리를 못 내니까 음. 우리가 걷어서 키워보자. 노견이지만 그래도 남은 생은 즐겁게 우리 일본에서 그냥 같이 생활을 해보자. 그렇게 맞습니다. 해서 예, 입양을 절차를 밟았는데 와, 일본이 7개월 걸리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인제 예예. 일본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예예. 서류 이제 애 건강검진부터 해 음. 가지고 심장 사상충부터 해서 이런저런 검사해 가지고 7개월을 준비해 가지고 결실을 그저께 맺었죠. 아. 그래서 그저께 이제 월요일 날 일본에 아이 데려다 놓고 저는 아이 잘 있는 거 보고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구조된 아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음. 그 애 지금 또 입양 절차 제 업무 보면서 그 아이 하나 더 입양하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멋진 선택을 하셨네요. 반려견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인제 유기견 나이 많은 네.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지금 8 년째죠? 네, 아. 8 년째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나이가 7살 추정 나이였는데 그럼 지금 15 살인데 아주 지금 멀쩡해요. 신체 나이가 7 살이랍니다. 저희 애는 그 이빨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폼피치 애가 12 살인데 산책 다니고 이런 거 보면 12살 체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대수술 잘못하면서 이빨까지 잘못 손대버린 거예요, 이 업자들이. 일본은 조금 한국보다 조금 더 의사들이나 나이 추정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저희 오. 토끼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요번에 토요일 날 와이프가 이제 예약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추정 나이랑 애 뭐 어떤 거 있는지 사료나 이런 거 한국이랑 다르잖아요, 이제. 그쵸. 원재료도 다르고 뭐 물도 다르듯이 이제 만드는 음. 방법도 다 다르니까 걔 몸에 맞게 해 가지고 이제 사료나 이런 뭐 먹거리 같은 거 간식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다 하려고 토요일 날 또 와이프는 예약하러 간다고 돈 쓰러 간다고 신났습니다. 저는 돈 붙이고 저희 요 모리아가 고구마가 특산품인데 아이 이름이 코코거든요. 네. 코코가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네. 들었습니다, 송장님.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송장님 또 네. 다음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썸머이 만세! 송장님 만세. 충성! 충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뿅. 뿅. 예를 들어서 이거 공사해 주는데 총 금액 뭐 1억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을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골재를 다 세웠다. 그럼 그거 사진 찍어서 잠깐만요, 보고하면 송장님. 지금 비닐봉지 소리가 들어가서 비닐봉지 없는데? 무섭게 왜 그래요? 어? 지금 뭐야? 잠깐 이제 무섭게 왜 그래요 지금? 아니 혹시 옷이 아니면 뭐 추리닝 그런 비닐 재질이신가? 아니요, 제 거 100% 면 나일론입니다. 뭐지 이 비닐 소리는? 아, 비닐 소리가 좀 잠깐만요. 많이 들어가서 제가 멈춘 거거든요. 비닐이 없는데요. 딸내미는 지방에 자고 있는데 딸내미 방에서 비닐 소리가 새어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자, 이 부분 그러면 잘라내고 다시 갈게요. 예.